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속노화 리셋입니다. 저자는 이이누마 가즈시게, 출판사는 북라이프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이누마 가즈시게, 1948년생으로 50년간 신체 능력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이자 일본 기능성 면역 연구소 대표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가속노화 현상, 즉 일반적인 노화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는 가속노화는 왜 일어날까요? 그 비밀은 면역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세포뿐만 아니라 노화된 세포도 파괴하죠. 나는 40년 동안 인체 능력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이 질병의 원인을 공격하는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능에 주목했죠. 그 무기는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몸속에 일어나는 재생 시스템, 다시 말해 젊음을 유지하는 순환 메커니즘이 원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첫 번째로 오래된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파편을 치우고 새로운 세포의 재료로 만들죠. 그리고 빈자리에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이것은 이른바 신진대사라고 불리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세포 파괴와 재생이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쉽게 노화되지 않고, 실은 20살부터 노화가 시작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면역세포가 과로 상태가 되면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외부 침입자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쉽고, 손상된 세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상처가 아물지 못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피부도 칙칙해지는 등 노화 현상이 가속되죠. 가속노화의 징후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외관상 노화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도 몸속에서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된다면 외모 변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40대부터는 다양한 측면에서 책임이 커집니다. 직장 업무나 육아, 부모 간변 등 할 일이 늘어나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죠. 그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에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이 시기야말로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가속노화가 조용히 진행되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원만하고 자연스러운 노화로 이어갈지,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지듯 2배속으로 노화가 진행될지는 40대가 큰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흔히 마의 20년이라 불리는 40에서 60세를 잘 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년이 되면 대체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건강을 관리하거나 노화를 늦추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할 수 있겠지만, 시작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힘듭니다. 이 시기에 몸이 쇠약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언제든지 면역 폭주를 막고 가속으로 진행되는 노화에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효과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40대부터는 우리 몸이 면역 폭주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공격 면역의 공격력이 저하되고 처리해야 될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공격 면역이 노안이 되고 허약해지는 것이죠.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서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리고 조절 면역이 줄어들어 약해지죠. 공격 면역이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을 파괴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조절 면역이 줄어들면서 폭주하는 공격 면역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기능 장애에 빠지면 재생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어져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40대 이후에 축적되는 대량의 노폐물과 공격 면역이 파괴하지 못해 남겨진 노폐물, 실수로 파괴한 정상 세포들까지 모두 공격 면역의 처리 대상이 됩니다. 체내에 위험한 것이 있음을 나타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계속 분비되면서 공격 면역은 결국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말죠. 처음에는 건강한 상태의 장이지만 유해균이 우세해져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장 표면에 있는 점막이 손상되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죠. 마치 검무소가 뚫린 것 같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병원균의 외부 침입자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처리해야 될 노폐물이 급증하죠. 그렇다면 어떤 식생활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킬까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 식이섬유 섭취의 부족, 과도한 알코올 섭취입니다. 가슴이 뜨끔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생활이 계속되면 체내 노폐물이 증가해서 면역 세포가 할 일이 늘면서 면역 폭주를 가속화시킵니다. 물론 이런 식생활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죠. 빠른 노화와 스트레스를 저울질하며 적절히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속 노화를 멈추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속의 노폐물 줄이기. 현대인의 몸을 조용히 갉아먹는 면역 폭주와 가속 노화를 어떻게 멈출까요? 면역 폭주를 억제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과식과 과음을 줄여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지방세포를 비대하게 만들어서 체내 노폐물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물론 발생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몸을 움직여 혈류를 증가시키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림프절이라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밀어낼 수가 있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8,000보를 걷기입니다. 운동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라면 한 정거장 정도이므로 10분씩만 걸어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지만 하루에 8,000보를 걷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육을 심하게 손상시키거나 장기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의 혈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걷는 것도 힘들다면 우선 걷는 습관을 기르고 혈류가 증가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합시다. 아침 양치질을 아침 식사 후가 아닌 기상 직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식과 함께 치주균이 넘어가면 체내 노폐물이 급증하고 당뇨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아침 식사 전에 양치질을 하는 습관으로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시다. 화학물질 섭취와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음속의 노폐물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화학물질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고 모두 배제하기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합성 보존료, 합성 착색료, 합성 세제, 합성 비육 호르몬제는 가능한 한 섭취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체내에 계속 쌓이는 노폐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력을 조절하는 조절 면역력 늘리기입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먹으면 면역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기본적으로 식재료를 몸에 받아들이며 조절 면역을 키우지 않으면 낫지 않죠. 새로운 식재료라는
자극이 들어와야 식재료에 특화된 조절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아주 소량이라도 먹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섭취량을 조절해가며 아주 적은 양을 한 입 먹이고 그 다음에 2입, 3입으로 점차 늘려갑니다. 만약 3입째에 발진이 생긴다면 2번째 입으로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기의 몸의 반응을 살펴보며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죠. 이 방법이 어릴 때 식품 알레르기 발병 위험을 줄이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국가 지침을 따르면서도 특히 심각한 알레르기가 우려된다면 아이의 특성과 가족 알레르기 병력을 고려해서 의사와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겨 먹지만 먹으면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평소에는 괜찮지만 피곤할 때 먹으면 몸이 이상해지는 음식도 있죠. 이 또한 자기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조절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연물을 먹어보는 것이 좋지만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먹더라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조절 면역은 다양한 자극이 체내에 들어올 때 비로소 생성됩니다.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생성될 수가 있죠. 즉, 피부를 통해서도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살균과 소독이 일상화된 현대 생활에서는 흙을 만져볼 기회가 크게 줄었죠. 옛날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와 내 자녀 세대에는 더 자유롭게 흙과 곤충을 만졌고 알레르기도 적었습니다. 다양한 물질에 접촉하면서 면역이 학습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꽃가루 알레르기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죠. 꽃가루 양이 훨씬 많은 농촌 지역에서 경운기를 끌며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발병률이 낮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농촌 생활에서는 가축을 만지거나 흙과 접촉함으로써 면역 체계에 다양한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꽃가루에도 노출되어 조절 면역이 생성되죠. 평소에 적당한 자극이 체내에 들어오면 면역이 훈련돼서 조절 면역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장합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서는 조절 면역이 성장하지 않죠. 조절 면역이 있더라도 훈련을 하지 않고 잠자는 상태여서 꽃가루나 미세먼지 같은 자극이 조금만 들어와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가속노화를 막는 3번째, 조절 면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절 면역이 필요한 양만큼 생성되는지 여부는 체내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면역세포의 70%가 있는 장내에서 조절 면역을 만들어라라는 스위치를 켜주는 존재가 있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짧은 사슬 지방산 중 하나인 뷰티르산입니다. 요구르트나 건강 보조식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가속노화를 촉진하고 모든 종류의 질병을 불러오는 면역 폭주를 멈추는 존재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말 그대로 지방산의 일종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뷰티르산입니다. 장 내부를 덮고 있는 상피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뿐 아니라 조절 면역의 주역인 조절 T세포를 생성하라고 지시하는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죠. 뷰티르산을 체내에서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뷰티르산균이라는 유익균입니다. 뷰티르산균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균의 총칭입니다. 뷰티르산균을 키우려면 먹이가 필요한데요. 그 먹이가 되는 것이 발효성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오랫동안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구분되었죠. 발효성 식이섬유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지만
일부 불용성 식이섬유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발효성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곡류와 균류, 그리고 감자류, 펙틴이 풍부한 키위나 귤, 자두, 딸기, 레몬, 그리고 난소화성 올리고당이 풍부한 콩류, 그리고 이눌린이 풍부한 근체류, 그리고 저항성 전분인데요. 저항성 전분은 콩류와 고구마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위의 식품들을 섭취하면 장내의 뷰트리산균이 신나게 흡수해서 뷰트리산을 만듭니다. 콩류와 뿌리채소, 해조류, 버섯, 현미 등 오래전부터 우리가 먹어온 것들이니 가속 노화와 큰 병을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균이 음식을 섭취해 인체에 유용한 대사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발효라고 합니다. 반대로 독소 등 인체에 유용하지 않은 대사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부패라고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인 저항성 전분은 난소화성 전분이라 불리며 장의 깊숙한 곳까지 전분 상태로 운반되죠. 앞서 언급한 콩류와 고구마류가 여기에 포함되지만 식은 밥도 그 성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은 밥을 자주 먹었습니다. 서민들은 아침에 지은 밥을 그릇에 옮겨 담아 점심과 저녁에 식은 채로 먹었죠. 이후에 보온 기능이 있는 밥솥과 전자레인지가 보급돼서 따뜻한 밥을 계속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주먹밥이나 도시락 외에는 식은 밥을 먹을 기회가 줄었습니다. 과거 일상적으로 먹던 식은 밥이 조절 면역에 유리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저항성 전분도 그렇지만 발효성 식이섬유는 식이섬유 중에서도 난소화성, 즉 소화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죠. 대장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장내 세균에는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균과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균이 있죠. 뷰트리산균은 혐기성으로 특히 산소가 조금만 있어도 죽어버리는 절대 혐기성 균입니다. 혐기성에는 뷰트리산균을 비롯한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호기성에는 유해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내에서도 소장에는 산소가 있지만 대장에는 없죠. 따라서 뷰트리산균이 서식하는 곳은 대장, 그것도 상당히 깊은 곳입니다. 위나 소장에서 소화되는 것으로는 뷰트리산균이 있는 곳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난소화성 물질이어야 합니다. 면역 조절 기능에는 비타민 D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조절 T세포를 만들 때 비타민 D가 사용됩니다. 조절 T세포를 증가시키려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비타민 D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공격 중지 신호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로도 알려져 있는 비타민 D는 대식세포 등의 공격 면역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반적인 면역 균형을 조절하는 것일 뿐 공격 면역을 우위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은 버섯이죠. 버섯류에는 뷰트리산균의 먹이가 되는 베타글루칸도 풍부해서 조절 면역을 키우는 데 최고의 식재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은 연어나 꽁치, 방어, 고등어, 정어리, 아귀의 간, 말린 멸치, 달걀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햇볕을 쬐면 됩니다.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도 증가하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서 적절한 시간 동안 햇볕을 쬐면 됩니다.
여름에는 5분에서 10분, 겨울에는 30에서 40분의 일광욕이 바람직하죠. 아침 햇살은 강렬하고 피부 손상도 크기 때문에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의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의 비타민 D가 증가하듯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은 생표고보다 말린 표고가 비타민 D의 함유량이 많았습니다. 햇빛에 말린 식품이 비타민 D 섭취에 더 효율적이죠. 비타민 D는 지용성으로서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남은 양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없으므로 보충제를 이용할 때는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용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면역 조절을 돕는 DHA와 EPA, 일명 오메가3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죠. 뇌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DHA와 혈전 예방 효과로 잘 알려진 EPA는 면역 조절 기능을 돕고 있습니다. 공격 면역이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죠. 이 과정이 끝나면 조절 면역이 공격 중지 신호를 보내는데 이때 DHA와 EPA가 도움을 줍니다. 이것들은 항염증성 지질 매개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는 한번 일어난 공격 반응에 제동을 걸어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죠. 이는 참치나 꽁치, 고등어, 정어리 등의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속노화를 막기 위해 유익균을 늘리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온을 올리는 것이죠. 체온이 상승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온천요법의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죠. 온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이 40도를 넘으면 유익균이 증가하고 그 활동이 활발해져서 발효가 잘 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워지면 유해균이 증가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몸속 좋은 균은 따뜻한 환경에서 증가하고 나쁜 균은 차가운 환경에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가속노화를 방지하고 싶다면 목욕할 때 5분에서 10분이라도 욕조에 몸을 담그고 체온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40도 물에 10분 동안 몸을 담그면 체온이 1도 상승하고 면역력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지죠. 더욱이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암세포가 증식한다는 것도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내 세균을 가진 사람은 바로 승려, 그 중에서도 수도승입니다. 수도승은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적당히 신체 활동을 하고 명상에 집중합니다. 음식 섭취량이 그리 많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죠. 죽이나 밥을 기본으로 나물과 약간의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인 식단은 식물성 재료 중심으로 구성돼서 매우 소박합니다. 사람의 면역을 고려할 때 최상의 식단이라 할 수 있죠. 수도승 같은 식생활을 목표로 하기 쉽지 않지만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현대인의 식사는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급격히 서구화되었죠. 그전에는 사찰 음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가까운 식사를 했습니다. 19세기 일본에 온 유럽인들은 소박한 식사에 비해 일본인들이 매우 건강하고 힘이 센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택배기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하루에 200km를 달려서 에도에서 교토까지 이틀 반 만에 도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인력거를 끄는 사람들은 14시간을 연속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유럽인들의 눈에 소박해 보였을 식사는
식이섬유가 풍부했습니다. 이런 식단이 매우 다양한 장내 세균을 만들어 인체의 운동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인은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위주로 식사를 했고 항생제도 전혀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장내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많았을 것이죠. 에도 시대의 식사와 생활 스타일은 현대인의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도 장내 세균이 만든다고 합니다. 장내 세균이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 도파민, 베타 엔돌핀의 정구체, 즉 호르몬의 기본이 되는 물질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죠. 세로토닌은 흥분을 억제하고 심신을 이완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 대부분을 장내 세균이 만들죠. 실제로 95%의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뇌에서 생성되는 것은 5%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물질이 장에서 뇌로 가는 일은 없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산소 같은 영양소뿐 아니라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해서 신경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런 물질은 일반적으로 몸에 해롭지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좋은 물질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도 도파민은 의욕과 집중력, 옥시토신은 애정과 신뢰감, 베타엔돌핀은 뇌 속의 몰핀 같은 고양감과 진통 효과가 있는 호르몬입니다. 이런 호르몬에 대해서도 자세한 수치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장에서 정구체를 합성하거나 장내 세균이 장 신경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합성을 촉진합니다. 심신의 이완과 안정감, 집중력, 신뢰감, 고양감을 얻는 데 있어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장과 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미주신경이라는 굵고 큰 신경이 장을 통과해서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식욕이 없어지는 등 뚜렷한 영향이 나타납니다. 장신경계라는 독자적인 신경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행복 호르몬의 전구체를 만드는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립니다. 최근에는 기능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제1의 뇌로 불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진화 과정보다는 뇌보다 장이 먼저 생겼으며 뇌가 없는 생물은 있어도 장이 없는 생물은 없습니다. 비만이 될지, 지구력을 키울 수 있을지, 오래 살게 될지, 피부 노화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모두 장내 세균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비만이 늘어나는 원인도 장내 세균 때문이죠. 포식의 시대라고 불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에 따라 비만도 증가했죠. 그러나 나는 비만이 증가한 원인이 그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의 구성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생활은 급격히 서구화되었습니다. 육식을 많이 섭취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졌죠. 열량만 높고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없는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가 한때 가지고 있던 훌륭한 유익균이 급격히 감소하고 해로운 균이 번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내의 환경이 불균형한 사람이 많아진 것이죠. 이것이 비만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추측됩니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한쪽은 마르고 다른 쪽은 뚱뚱한 쌍둥이 자매의 변을 각각 무균 상태의 쥐에게 이식했을 때
마른 사람의 변을 이식받은 쥐는 체형이 변하지 않았지만 뚱뚱한 사람의 변을 이식받은 쥐는 비만해졌습니다.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습니다. 따라서 살찌거나 마른다는 것은 유전자보다 장내 세균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죠. 반대로 살이 빠지는 효과가 기대되는 날씬균으로 불리는 장내 세균도 있죠. 바로 박테로이데테문이라는 균입니다. 마른 사람의 장내에는 박테로이데테문균이 많은데 이 균들은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하고 에너지 소비를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뷰트리산을 생성해주는 뷰트리산균도 날씬균의 일종이죠. 이 외에도 유익균으로 유명한 비피더스균, 락토바실러스균, 아커만사이균 등이 날씬균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장내 세균이 증가하면 노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지므로 일상에서 운동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화와 면역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면역 기능이 향상이 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면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장 건강인데요. 그에 따른 식습관과 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